네, 오늘 제 의상이 예사롭지 않죠. 제가 핑크색 옷을 입는 경우는 잘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이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모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한데요. 오늘 또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더 핑크퐁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이신 이승규 부사장님을 오늘 머니홀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맞을 수 있었을까요? 네, 서울에 계신 분도 아닌데 네, 운 좋게 제가 서울에 들어왔을 때 네.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방송들에서 아마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저희 머니홀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여의도에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KBS하고의 인연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KBS에서 ETV에서 했던 중학생 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장학생 퀴즈 나갔어요. 아니고 중학생 네, 퀴즈요? 장학 퀴즈는 저 M본부에서 하는 고등학생 아, 그쵸, 그쵸. E본부로 옮긴 저는 중학생 퀴즈. 그때는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 제일합성 후원을 했던 후원을, 네. 했던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그때가 아마 KBS와의 첫 번째이지 않을까? 그러면 네. 어쨌든 그때를 기점으로 본다 하면은 거의 뭐 40여 년 만의 외출인가요? 그 나이를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 죄송해요. 30여 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 중학생 퀴즈 때부터. 그래서 그때 성적은 좋으셨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주간 한 주 대회에서 우승자를 뽑고 아. 그 전주 우승자랑 이렇게 또 대결을 붙은 거. 해서 아. 뭐 그래서 이렇게 몇 주 연속 되면 이제 딱 끝나는 네네. 제가 그때 기억이 아마 3관왕 했었던 것 같아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이제는 이미 퀴즈가 필요 없는 시대에 퀴즈라서 아니 그렇다고 해도 정말 아니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셔서 오늘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으로 감사합니다. 상장을 하신 거고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어렸을 때는 당연히 상상 안 하셨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증권을 다니셨어서 오.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알고 있었는데 계셨어요. 머니홀라에 최적화된 근데 출연자. 제가 만든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도 거의 안 해봤었고 네. 또 제가 만든 회사가 상장을 할 거라는 생각을 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때문에 뭐 주식이 뭔지, 네. 채권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어찌 보면 뭐 어느 정도 조기 교육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니홀라인데 네. 그러면은 그 부사장님도 투자를 하세요? 주식이나 채권? 저는 제 퇴직연금하고 네. 주로 퇴직연금으로 하죠. 아, 퇴직연금에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저는 주로 그냥 ETF에만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투자라고들. 리스크가 좀 게으른 적고. 게으른 투자. 게으른 투자자여서요. 그냥 게으른 아. 투자자여서 그냥 그렇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 항상 그 레터에서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S&P 500와 자기 회사의 수익률을. 그래서 저는 그냥 S&P 500를 사 모으는 게 제일 좋지 않나가 기본 생각입니다. 네, 제가 마음 같아서는 포트폴리오에 뭐 가지고 계시고 수익률이 얼마나 되시는지까지 다 여쭤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모셔서 그렇게 사적인 거 내지는 이제 주가와 관련된 너무 내밀한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점은 제가 주지를 하고 방송을 할 텐데 궁금했던 게 만약에 아버님이 그러셨으면 더더군다나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가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전공 중에서 왠지 학교나 집에서는 다 이왕이면 좋은 학교를 가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립대를 가기 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온 서울대학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화와 관련이 높은 과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생각한 게 미학과가 왠지 아름다운 미자가 들어가서 왠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간 순간 아니다. 라는 걸 아니다. 수업을 들은 순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죠. 미학과가 서울대에만 있나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학부로 정도로. 있는 거는 아마 서울대인 그쵸. 것 같고요. 아마 홍익대 예술학과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사실 미학과가 뭔지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개념 전에 이제 누가 미학과 졸업생들인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뭐랄까 케이팝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님께서 네네. 이제 미학과를 네.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의 선배님. 선배님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나와주신 이승규 공동 창업자님께서도 미학과 출신이시고 도대체 미학과 분들은 왜 그렇게 뭔가 엔터 쪽하고 관련이 계속 있으신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미학과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네. 일단 그 사람의 약간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미학과를 선택했다는 맞아요. 건 철학과 그래도 따로 있죠, 네, 또. 조금 더 약간 좀 부드럽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나 진리나 이런 보다는 조금 더 좀 아름다움이나 예술이나 대중문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좀 더 좀 유연하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이고 학구적이기보다는 좀 더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냥 관심이 많은 잡기에 네, 그런 잡기에 정도가 관심이 많은, 이렇게 또 좋지 겸손하게. 않을까요? 뭘 배워요, 미학과는? 저도 30년이 넘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중학생 퀴즈 40년이라고 뭐라고 하시더니 알아서 밝혀주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슨 미학의 대상은 그거 같아요. 보통 철학의 대상 중에서 크게 보면 이게 진선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으면 미학은 그 중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꺼내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조명하는 과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미가 적용됐다고 생각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면 예술 이론들과 뭐 특정 예술에 대한 일종의 비평론의 초기 단계까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 미학과에서 또 이렇게 K 엔터를 주름 잡는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저희 과에 있으면 그래도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해서 많이 접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희 과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발레 공연도 보러 갔었고 연극도 봤었고 그리고 뭐 영화는 많이 원래 좋아했었고 그리고 뭐 음악 비평론 이런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교양의 범위를 넓혀준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수업이 아니지만 뭐 고고미술사학과나 미대에 있는 미술이론 쪽에 있는 수업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특히 미술사 좋아했어서 이제 그러면서 좀 약간 서양 문화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과 어떤 이해가 생기는 게 약간의 뭐로 감수성이나 내지나 혹은 취향이 개발되게 되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하다 보면은 자연히 대중이 뭘 원하는지도 좀 알게 되고 대중이 원하는 것 같은 사실 자신은 없고요. 그래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게 되는.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늘 이 새롭다는 게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걸 어쨌든 또 현대적으로 변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그 12신, 네, 그 다양한 12신을 좀 넘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약간 그 현대적인 재해석들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를 아는 거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나침반은 될 수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종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이런 방향성은 있다는 거는 조금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그냥 뭐 영화 감독이 돼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예술성으로만 승부하신 게 아니고 방시혁 의장님 선배님도 그렇고 이승규 부사장님도 대중적인 성공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는 대중의 어떤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셔서 그게 사업적 성공으로 이어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시도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끊임없이 새로운 뮤직비디오 만들어내고 아이돌 대상이지만 그리고 새로운 IP 요즘에 뭐 다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IP라고 하잖아요. 지적 재산권으로 네.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실패한 게 더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한 것들이 기억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BTS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단한 글로벌리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게 대중의 취향을 알았다는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선도한 걸 수도 있고. 선도한 걸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몰랐던 어떤 그 니즈를 좀 맞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리신 유튜브 가운데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뭐죠? 지금 저희가 베이비샥 댄스라고 그
영어로 된 아기상어 노래, 그 아이들 2명이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춤추는 네. 그게 가장 지금 뷰수가 아마 높습니다. 다 아실 건데 조회수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느 지금 정도 150억 회인 것 같아요. 네네. 150억 회요? 네. 무슨 생각 드세요? 그 숫자 보시면은 머니올라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150억 회. 크게 한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중국의 유튜브가 안 되는데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구나. 그렇죠. 중국에선 지금 네. 그쵸 유튜브가 네.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컨텐츠의 속성이 이제 한정된 타겟 아이들이 재반복 시청률이 다시 보는 횟수가 너무 높구나. 보고 또 보고 또 네, 보고. 결국에는 이제 순수 인당 카운트로는 저희가 정말 압도적일 것 같아요. 한 명의 유저가 뭐 최소한 100회 이상은 볼 거라고 생각하기 저희가 때문에. 보통 시청 지속 시간을 따지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네. 그쵸. 그 여러 번 보는 것도 네, 많다. 여러 번 보는 게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N 명의 유저가 1회씩 보는 콘텐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한 명의 유저가 N N회씩 번을 보는 보는 콘텐츠가 있는 거죠. 저희는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뭐 아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성공 비결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답해주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중에는 일단은 베이비샥이 그럼 과연 왜 성공했을까? 늘 이런 건 항상 후행론적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바람.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음악인 것 같아요. 그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그 반복구가 강한 음악의 힘. 여기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 넣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고려 가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럼 항상 그 의미 없는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 뭐 얄리얄리얄라 같은. 네. 근데 어찌 보면 베이비샥의 이제 그런 두두두두두가 약간 맞아요. 네. 뭐 블랙핑크의 노래도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좀 재미있는 반복구가 있는 게 좀 노래의 흥미를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재미있는 그냥 멜로디 그리고 반복 그리고 약간 좀 경쾌한 비트 네 그런 게 좀 베이비샥의 음악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베이비샥 이전에도 많은 동요 같은 걸 만들면서 동요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저희가 좀 느꼈던 건 아이들도 알 건 다 안다. 아이들도 정말 이 지역에서 누가 왕인지, 뭐 어느 누가 뭐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예쁜지, 뭐 누가 더 힘이 센지 다 아는데 동료들은 너무나 다 마치 기존의 레거시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좋고 선하고 귀여운 것만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소재들이 뭐 토끼, 뭐 귀여운 네. 잠자리, 네. 다람쥐, 나비, 뭐 다람쥐, 그런 것들. 뭐 애벌레,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아마 그런 그 일종의 그 터부를 터부를 깬 깬 것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사자 관련된 노래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베이비샥 네. 바다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공룡 동요 중에서는 티렉스가 가장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먹이 사슬, 피라미드, 그 상위 네. 포식자에 대해서 아이들도 아는구나. 그래서 어떤 그런 아이들이 알지만 말하지 못했던 니즈를 건드렸다. 니즈를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사자 노래도 있고 티렉스도 있는데 왜 베이비샥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 생각한 거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누구나 이거를 다. 뭐 기자님이나 저나 아니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가족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족을 다시 만드는 거는 선택의 문제지만 그래서 되게 그 유니버셜한 밸류 그리고 전혀 바뀔 수 없는 unchangeable한 거를 띠을 건드린 것 같아요. 베이비샥은 왜냐면 이거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가족의 구성원을 2분 정도의 노래가 불러주는 건 저희 거밖에 없거든요. 세계적으로요. 분명히 더 있겠죠. 널리 알려진 것 중에서. 알려준 것 중에서. 그러면 아까 후행적이라는 말씀을 쓰셨단 말이죠. 근데 후행적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는 지금 이렇게 분석해 주신 것이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냥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 이런 특성들 때문에 성공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요소를 세 가지 이걸
조합하면 또 성공할 수 있냐? 네,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후행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네, 얘기. 후행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인 것 같아요. 후행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봤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네. 특별히 아기상어가 잘 된 네. 것 같다. 그렇군요. 그 보니까 강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초대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뉴욕에서 있었던 또 의미 있는 어떤 한인 창업자들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셨던 거를 저도 현지에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도 한번 굵직한 테마로만 이야기해 네네.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아마 그 꿈이라고 해서 그게 미국에서 창업한 현지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글로벌하게 분들을 나가려는. 그래서 약간 뭐 선배 창업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배 창업자들의 약간 경험이나 뭐 인사이트를 나눠주는 의미에서 만든 비영리로 하는 되게 뭐 훌륭한 큰 행사였어요. 네, 네. 저도 아마 기자님 뵌 게 꿈에서 네, 그때 정말 오랜만에 재회를. 네, 도시에서 뵀는데 그때 제가 했던 주제는 결국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 창업, 해외 진출을 하려면 이제 어떤 걸 잘해야 될까라고 했었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결국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트렌드. 정말 이제 우리 회사가 혹은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지금의 트렌드와 맞는 건지. 그래서 그때 제가 트렌드의 사례로 제시했던 게 한류하고 그냥 AI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국 마켓. 네. 시장. 네, 시장인데 마켓에서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차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 차별화돼야 것과, 될까? 어떻게 사실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 전에도 고객들은 무언가를 썼다는 경험이 얘기죠. 있을 거죠. 근데 다른 이걸 거. 썼던 거에서 우리 걸 쓰려면 기본적으로 스위칭 코스트가 생기잖아요. 전환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제공하는 밸류는 전환 비용보다 더 커야죠. 커야 되죠. 단순히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게 A면 A 더하기 B가 돼야 고객은 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그 얘기를 잘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람, 결과적으로는 회사. 근데 우리 회사가 외국에 나가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비즈니스라는 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어떤 게 정말 최선의 답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가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지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결국에는 그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전장과 이 수도가 있으면 네. 수도는 전장의 모든 걸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후방에 있으니까. 네, 후방에 있으니까. 그리고 시차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생생한 정보는 당장 오고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결국 현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의사결정이 또 본사의 정책이나 방침과 또 너무 어긋나도 안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답은 본사의 그 컬처나 본사의 미션이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하면서도 현지 시장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전방에 네, 그런 팀이 있어야 이를테면 된다. 미국이라면 미국에 진출한다면 미국에서, 네, 중국에 진출한다면 중국에서. 지금 더 핑크퐁 컴퍼니는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미국에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는데 미국이 가장 오래됐고 그래도 됐고 지금 또 일본에서 좀 좋은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해외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사실 여기도 어렵게 시간 내주셨다는 게 뭐 항상 한국에 뭐 여의도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해외에서는 그러면 모실 때 어떤 점들을 가장 궁금해해요? 제가 만약 해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일단 뭐 저희 회사의 지금 현황과 미래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그럼 뭐 한국의 이 엔터테인먼트는 왜 강한지 이런 것도 제가 저도 궁금하네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왜 강한지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또 엔터테인먼트가 너무나 넓잖아요, 범위가. 맞아요. 하지만 많이 신기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런 엔터테인먼트와 기술과 방산을 수출하는 나라는 이제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도 또 아니고.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방산과 뭐 명품과 맞지만 기술을 프랑스가 수출한다는 건 조금 이제 애매한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와 방산과 기술을 네. 수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정도다. 네, 미국과 대한민국 뭐 정도겠죠. 네. 그렇네요. 일본도 이제 아니고. 일본도 사실은 방사는 조금 뭐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 있고 IT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또 대만만 보더라도 좋은 반도체 회사가 많긴 하지만 문화나 방사는 조금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이제 또 뭐 이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약간 일종의 뭐 테마나 네. 혹은 뭐 ETF로 관심이 있으신 있다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아까 그거를 이제 스스로 대변해서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다니까 그럼 어떤 답을 주세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하면. 그러게요. 참 재미있는 질문 같아요. 저는 나름 몇 가지 가설이 있긴 한데 가설요? 네. 첫 번째 가설은 미국과 일본이 너무 가까웠어요. 한국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TV를 틀면 채널 2에서 AFKN이 항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거의 유치원 때부터 계속 미국 방송의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노출이 그리고, 높았으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일본 방송에 영향을 받은 또 한국 방송물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생각나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느 선배님한테 들었던 건데 80년대에 이제 그 학원들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과외도 못하게 네, 하고. 과외로.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열어줬던 학원이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이었대요. 아, 그래서 그 사교육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가 아마 한국이 이제 중진국 정도로 가는 레벨이면, 그러니까 늘 그 피아노의 판매와 이 중진국 레벨에 좀 이렇게 비슷한 경향이 누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상관관계가 있대요. 네, 그래서 피아노 이제 판매와. 한국도 아마 그런 때 이제 예전에 뭐 한국의 삼익 피아노 같은 데가 한국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잘 되고 이런 것처럼 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진짜 어렸을 때 예. 생각해보면 영창 네. 피아노도 막 집에 네, 있고 그렇죠. 막 삼인 맞아요. 피아노도 있고 야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건 생각이 들었던 건 뭐 제가 AFK는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AFKN에 노출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방시혁 기자님이나 또 박진영님처럼 해외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해외에서 거주했던 그런 것들도 또 저는 한국 사람 약간 그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확실히 계기가 된 거는 그 정말 걸출한 스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윤사마, 네. 배용준님이나 아니면 보아 같이. 근데 보아의 성공을 돌려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SM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하신 이수만 회장님? 선배님이시잖아요. 과는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이수만 회장님이 일본에서 이제 그 배우고 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게 SM 엔터테인먼트고 그 일본식 아이돌을 한국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H.O.T나 신화 같은 그룹들이 나오면서 네, 그룹들. 저는 한류가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류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왜 그게 한류의 시작이라고 보냐면 H.O.T도 사실은 뭐 아무리 팬이 많아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게 회사는 있어야 되는데 회사는 영속성이 없으면 회사가 아닌데 회사가 지속적으로 다음에 뭐 신화, 다음에 뭐 슈퍼주니어, 다음에 뭐 다른 그 전에 동방신기 이렇게 끊임없이 이 생산할 수 있는 마치 양산품처럼 뭐 삼성전자처럼 뭐 갤럭시로 뭐 계속 내는 것처럼 근데 그런 힘을 만든 게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을 보고 또 나온 회사들 어찌 보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한 명이 만든 그 YG나 네. 아니면 박진원 씨 만든 JYP 네. 이런 회사들의 성공이 이제 이들이 과연 돈을 벌고 있구나 코스닥에서 상장하는구나 이런 걸 보서 또 그걸 따라서 이제 이런 거에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엔터테인먼트가 돈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수많은 아이돌이 나온다고 보고 저는 왜냐면 돈이 몰리니까 그렇죠.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런데 이 수많은 오버서플라이가 저는 결과적으로 퀄리티를 높였다고 올렸다. 생각을 해요. 오버서플라이가 만든 퀄리티의 상승이 결국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한 6, 70년대에 일본 가전제품들이나 일본 차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과 같은 거를 저는 한국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특히 뭐 약간 노래 쪽에 조금 치우쳐지긴 했지만 네, 저는 그런 오버 서플라이가 네, 퀄러티를 만들고 퀄러티가 익스펜션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더 큰 그 변인이 된 거는 아무래도 글로벌한 채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였죠. 기존에는 방송국마다 접촉을 했었던 시대였었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이제 한번 채널을 만들어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동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싸이처럼. 그렇죠. 강남스타일 그래서 싸이의 같이.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최초로 이제 10억 회를 네. 기록한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가 정말 배용준 보아였다면 2기를 대표하는 게 이제 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도 유튜브 채널이나 넷플릭스가 네. 더 활성화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왠지 그때부터 이미 한류가 시작됐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럴 수도 물론 있고 아닐 아닐 수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있지만. 배용준 씨나 보아 씨는 딱 일본에 한정한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 유튜브가 있어서 좀 그렇죠. 글로벌하게 됐다면은 더 네, 많이 그럴 수도 퍼져나갔을 수 있다고 있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결국 또 타이밍. 결국 인생은 타이밍이죠. 아 너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오늘 미학 전공자분께 들으니까 더 맞아요. 인생은 타이밍.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더 핑크폰 컴퍼니로 와서 상장일. 오늘은 핑크폰 컴퍼니한테는 회사의 인생으로 보면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실 아마 수 있어요? 아마 1막이 일- 끝나고 2막이 열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매우 의미 있는 날. 네네. 1막이 무엇이었다면 2막은 무엇인가? 1막의 시작은 이제 창업인 음. 것 같고요. 2막의 시기는 이제 상장 이후가 이제 2막인 것 같아요. 투자하신 분들은 뭐 진짜 공모주를 하셨든 아니면 지금 또 뭐 잠시 이익 실현하셨다가 또 들어가려고 시간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2막이 궁금하죠. 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아까 해주셨던 외국 분들이 물어본다는 이 현황과 미래네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거는 회사 의미로 보면은 그 매 분기의 실적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이제 주가가 주가가 요동칠 수 왔다 있는 하겠죠. 거고,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넘버와 내러티브의 결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회사가 이제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내러티브를 뭐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회사가 생각하는 어떤 앞으로의 발전 방향 가능성, 네. 네, 가능성, 잠재력. 네, 잠재력,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죠. 네, 그 이야기가 또 아까 뭐 제가 해외 진출에 얘기했죠. 그게 과연 이제 큰 트렌드랑 맞는 건지 그런 것도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장을 보통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만 보시던 분들은 오히려 어떤 그런 창업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상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고민들도 되게 다른 측면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것도 이참에 좀 궁금했던 게 어떤 회사들은 일부러 상장 안 한다 뭐 이런 데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뭐 직원 중에 일부가 반대하는데도 뭐 대표님 그래도 상장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회사는 안 하고 싶은데 막그 투자자들 그 어떤 파이낸셜 인베스터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분들의 또 이게 따라 밀려 상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건 어떤 의미를 또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것 같아요. 회사는 어쨌든 오너십과 컨트롤의 문제거든요. 특히 이사회와 뭐 혹은 이제 주주총회. 네. 네. 상장을 안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가 없어야 돼요. 혹은 파이낸셜 인베스터가 있더라고 가정하면 내가 그 주식을 되살릴 수 있으면 돼요. 네. 아 내가 사서 내가 사서 그들을 엑스 시켜주면 되는 네. 거죠.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수익률을 뭐 IRR을 8%면 8% 혹은 뭐 요즘 말로 뭐 10배거 10배 이상의 수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네. 그거를 거둘 수 있으면 그거를 사줄 수 있으면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이 있으시긴 하죠. 권혁빈 네네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회사는 왜 상장을 하기 싫어할까? 네. 결국에는 컨트롤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100% 있으면 창업자의 의중에 따라서 회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창업자가 생각하는
어떤 장기적인 비전? 회사의 비전 방향이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이 단기적으로. 수익률과의 계산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중에 이제 뭐가 이건 정답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해외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패밀리 비즈니스가 상장을 한다면 어찌 보면은 좀 그 소수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밸류가 이 오너십이 있는 패밀리 비즈니스 좀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좀 약간 위험 요소는 있긴 하죠. 하지만 또 이제 제3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좋은 회사의 성과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주가 됨으로써. 그쵸. 네. 그래서 또 주주가 돼서 어쨌든 상장을 하면 그걸로 덕을 보는 사람들은 또 생기는 거고. 네네. 그래서 뭐 거기서 가장 좋은 사례가 사실은 뭐 일종의 배당금일 수도 있겠죠. 네, 주가와 상관없이 혹은 그게 뭐 일반적인 보통 예금이나 적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전령 그리고 주식마다 계속 올라간다면 우상향한다면 그 가치는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이제 상장을 계기로 해서 창업자 중에 한 분이신 부사장님께는 조금 또 새로운 챌린지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장을 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이제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장을 다 보여줘야 되는 더 큰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비상장 회사일 때는 아무래도 좀 덜했던 일종의 많은 없었던 이제 관심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속한 사람들은 더 약간 뭐 훈장일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하는 거는 맞는 거죠? 네,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꼭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약간은 지속적인 우상향이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기간을 봤을 때 항상 CAGR이 올라가긴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저희도 어쨌든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경기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필수제는 아니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더 핑크퐁 컴퍼니가 뭔가 우울하다, 지지부진하다는 좀 상상이 안 돼요. 안 어울려요. 이 밝은 아무래도 핑크색처럼. 밝은 회사 이름이 그레이퐁이 아니어서요. 블루퐁이나. 맞아요. 핑크퐁이니까 정말 뭔가 밝은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요즘에 사실 그런데 이제 워낙 AI, 반도체 뭐 그런 쪽에 각광을 받다 보니까 업황으로 보거나 이제 주가로 보면은 사실 K엔터가 지금 막 그렇게 관심을 받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 상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타이밍적으로는 뭐 저희가 또 준비가 된 것과 또 트렌드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두 개가 탁 맞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뭐 제 영향력 밖에 있는 우리 영향력 밖에 있는 걸 우리가 신의 조정할 영향이니까?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뭐 저희로서는 그러면 저희가 AI의 원천 기술 회사는 아니지만 그럼 이런 AI의 어플리케이션, 네. AI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어떻게 좀 적용시킬까? AI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또 많이 실천해서 그 결과를 또 주주분들과 공유하는 게 저희로서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K-팝의 점유율은 5%도 안 되는 말은 팩트 같아요. 저는 당연히 올라갈 룸은 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제 K 엔터테인먼트로 불러야 될까? K-팝 디먼 헌터스가 K 엔터일까 아닐까? 제작사는 소니고 네.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고 배포한 주체는 넷플릭스고 이걸 만든 사람은 한국계 캐나디아인 감독이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K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제 희망은 언젠가는 앞에 그냥 K가 없어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